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유한솔입니다. 조금 전 뉴스를 통해서도 들으셨겠지만 내일부터 보습학원과 독서실,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방역 패스가 해제됩니다. 마트와 백화점 방역 패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또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이라고 판단된 곳은 방역 패스가 해제됩니다. 다만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또 노래연습장, 목욕탕, PC방, 식당, 카페는 계속해서 방역 패스가 그대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 코로나19 위험도는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 단계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오미크론의 국내 검출률이 크게 늘고 있어서 앞으로 확진자 급증 우려가 매우 높다고 하는데요. 오는 주말쯤이면 국내에서도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거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비한 방역과 치료 대책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방역 패스의 혼란은 이제 있고 오미크론에 대비해야겠습니다. 1월 17일 월요일입니다.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세라젬 V6 퇴행성 협착증으로 견인이 필요한 장모님도, 혈액순환 개선이 필요한 엄마도, 추간판 탈출증으로 견인이 필요한 아빠도, 근육통 완화가 필요한 아들도 미국 FDA 승인 세라젬 V6 지금 체험해보세요.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가슴이 뛴다. 6.2L V8 엔진의 성능으로, 모두가 주목하는 존재감으로 2022년 가슴이 뛴다. The Absolute Tahoe 계약 시작. 오직 쉐보레 온라인 샵에서만. Chevrolet, find new roads.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믿으니까 락토핏. 맛있어요 락토핏. 장건강엔 락토핏. 이유는 달라도 선택은 역시 내 몸에 락토핏.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박동씨, 왜 차 사진을 찍고 계세요? 우리 동네 정비소들은 다 수리비가 다르다 하네. 그럼 어쩌죠? 가다 견적 비교하러 간다. 사진 한 장으로 간편하게 견적 비교하고 선택하니까 손해 없는 내 차 관리 카닥. 오메가3 뭐가 좋을까? 세 가지가 중요하죠. 어취가 없는지, 중금속 걱정 없는지, 오직 물로만 추출했는지. 기억하세요. 100% 식물성 오메가3는 아이코메가. 판매 신신제약 제조 코스맥스 바이오. 오메가3는 EPA 및 DHA 함유 유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자동차 썬팅할 때 딱 불스원 썬팅, 넘버원 불스원이다. 불시한 썬팅, 자외선 열차 밴드 딱 불스원 썬팅, 썬팅도 역시 불스원. 썬팅도 역시 불스원, 불스원 썬팅. 개설 문의는 불스원 브라자닷컴. 하이눈이야 사냥류만 백질까지. 하이눈이야 일동우디스 하이문 프로틴 밸런스. 일동우디스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네, 1월 17일 월요일입니다. 라디오 오늘의 순서 짚어봅니다. 1부는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는 월요일 순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현안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안동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자, 뭐가 문제인지 잠시 후 전 안동시 대중교통 담당이시죠. 김휘태 전 풍천면장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 안상준의 세상 읽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께서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봅니다. 슬유생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지난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었던 내용이기도 한데 오늘 포함이 좀 돼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이야기들이 많았는데요. 오늘 기자님과 함께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안동시의회 밀어붙이기식 조례 제정으로 논란이 됐던 안동시 농어민 수당 지급이 시행을 앞두고 제동이 걸렸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재협의 통보가 있었는데요. 자, 사실상 올해 수당 지급은 물 건너간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안동시 농어민 수당 지급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동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안동시 농어민 수당 지급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내용은 올해부터 농업 종사가구당 100만 원의 농어민 수당을 지급을 하는 것인데요. 네. 그런데 경북도도 이제 올해부터 가구당 60만 원의 농어민 수당을 상반기에 나눠서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안동시는 자체 재원으로 경북도가 지급하는 60만 원에 40만 원을 추가해 10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원래 본 예산에 총 68억 원의 예산도 확보를 해뒀고요. 그런데 이제 복지부에서 재협의를 통보하면서 사실상 안동시 자체의 농어민 수당 지급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네. 안동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이제 경북도가 지급하는 수당 외에는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도에서 60만 원, 시에서 40만 원 합쳐서 이 100만 원을 지급하려던 건데, 자, 이게 중복지원이라는 보건복지부의 판단이 있었던 거고요. 자체 재원으로 예산 확보도 끝났는데 뭐 재협의 통보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올해는 지원이 안 된다는 건데, 이 농업의 위기가 지속되면서 소득 보전 이런 부분의 필요성은 꾸준히 또 이야기가 됐었고요. 일단 많은 금액을 좀 지급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자, 이 부분이 왜 중복지원이라는 건가요? 네.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 후 시행하도록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이제 농민수당 지급을 위해서 지난해 제도 신설 협의 요청 공문을 복지부에 보냈는데요. 네. 복지부는 이제 경북도가 지급하는 수당과 중복으로 지급할 수 없다라고 검토 결과를 회신을 했습니다. 결국 60만 원 외에 계획했던 40만 원을 채워 100만 원으로 상향하려던 안동시의 계획은 그 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과정에서 이제 무산이 된 셈이 됐습니다. 이 당국과의 좀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이라는 비난도 좀 있었고, 네. 또 안동시나 시의회에서 무리하게 추진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은 복지부와의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비판이 조금 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그리고 일단 당국과의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 네네. 자, 지금에 와서는 잘 계획됐던 게 당국에서 갑자기 안 된다고 해서 틀어진 모양새로 보여서 안타깝기도 한데, 사실 이 네네. 심사 당시에도 조금 전에도 이제 논란이 있었다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시의회에서 농민수당 지급을 두고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명칭과 내용을 좀 대폭 바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노력이 좀 부족했던 걸까요? 특히 이제 농민수당 지급과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칭 관련된 문제들도 있었고, 네. 결국 이제 예산 확보 문제들도 이제 두고 이제 이게 조례 제정 당시에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68억 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관련 예산을 확보를 하면서 이제 일부 농업 관련 예산을 축소하거나 수정하기도 했고, 이게 어차피 예산의 파이는 한정적인 상황에서 이 지급을 위해서 예산을 다른 예산을 축소하고 수정했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네네. 또 이제 좀 세부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방안들에 대한 그런 대비책도 전혀 없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주소지를 옮겨서도 이걸 지급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편법이라든가 이제 네. 악용하는 부분에 대한 대비책도 전혀 없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이제 형평성 논란이 계속 이제 제기가 됐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해서 지금도 이제 인원 제한이나 시간 제한으로 이제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네. 이분들도 이제 형평성 논란, 우리들도 이제 달라 수당 지급을 요청하면서 이런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았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이제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편법으로 부정수급을 하려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예방책이 있어야 했는데 그게 부족했고, 그리고 이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가 됐었는데 해결이 안 됐다. 자, 문제가 더 많을 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문제를 향후에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이제 안동시와 안동시의회가 이제 농민수당 지급을 추진하면서 일부 농업 예산을 축소하기로 했는데, 이제 복지부에서는 이거를 이제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68억 원, 이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마련했던 예산 68억 원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지가 일단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안동 외에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인 재원으로 지자체에서 농어민 수당 지급을
추진을 하다가 이제 무산이 됐는 지자체들도 있는데 이곳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농업재난지원금 형태로 이제 재편성할 계획을 세워뒀습니다. 네. 그리고 안동 같은 경우에는 뭐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산업들도 이제 뭐 자영업자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직 갈등의 불씨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앞서 말한 이 형평성 문제,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일단 이 68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남게 됐고 이걸 일괄적으로 농민 예산으로 쓰기에는 또 다른 지역과 달리 안동에는 정말 다른 업종이 많다. 자, 이런 문제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네. 뭐 이렇게 소상공인들 외에도 이제 만약에 이제 68억 원의 예산을 농업 예산으로만 사용을 한다고 해도 농업 형태에 따라서 이제 농민 간의 갈등, 뭐 예를 들면 벼농사를 짓는 분들, 가수농사를 짓는 분들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네네. 농민 간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안동시가 뭐 이제 이를 어떻게 재편성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이런 여러 입장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게 결국은 정치이겠습니다만 상황이 일단 많이 복잡해 보입니다. 자, 농촌을 위해서만 쓰기에는 또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여전하고 또 같은 농업 안에서도 이렇게 말씀 주신 대로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자, 일단 지난 13일부터 시의회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의회 인사권 독립도 이루어졌는데 자, 이번 농어민수당 지급조례 제정은요, 이 과정에서부터 또 의회가 무리하게 서둘렀다 이런 비판이 적지 않았었습니다. 자, 일단 재협의 검토 결과가 나왔고 변곡점이 하나 생긴 건데 이후에 의회는 또 어떤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예산을 편성하는 이제 안동시의회가 하루속히 이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좀 뭐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결론만 놓고 보면 이제 시의회의 섣부른 정책 추진이 어떻게 보면 뭐 지방 지역에 이제 뭐 소상공인, 농민 간 뭐 이런 분열이라든가 갈등만 조장하게 된 데다가 또 뭐 어떻게 보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헛심을 썼다 이런 비판들도 이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네. 이제 조례 제정 당시에도 일부 시의원들이 이를 약간 뭐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한 점도 새삼 이제 또 회자되고 있는데요. 일단 안동시의회에는 농기계 임대료 지급 등과 같이 농가 전체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제 68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대안으로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지난 13일 날 열린 시의회 의장단 회의에서는 이 부분과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 없이 그냥 임시의 일정만 논의하고 회의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렇게 갈등이 첨예하게 벌어질 수 있을 거라는 점을 인지 못했을 거란 생각이 안 드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한 배경이나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역시 앞서 말씀하신 뭐 포퓰리즘 문제일까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포퓰리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농업의 위기라는 부분은 분명히 이제 작용을 했을 겁니다. 이제 시의회에서 선심성으로 이거를 단순하게 추진을 했다라기보다는 네. 그 지역에 이제 어려운 뭐 농민의 농가의 현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의도는 긍정적인 의도로 했으나 이제 네. 그 세부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라든가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해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제반 여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부족했다. 자,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이 깊은 논의가 빨리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의원들이 조금 더 인지를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안동 영호대교 교량위에서 이것도 역시 며칠 전 저희 뉴스 첫 소식이었는데요. 유리병 테러를 저지른 용의자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네,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6시쯤 한 50대 남성이 옥야동 영호대교 위 교량에서 여러 개의 유리병을 던져 깨트린 후에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는데요. 네. 토요일 저녁 시간대였기 때문에 그 대교 위에는 많은 차량들이 지나고 있었고요. 특히 이제 뭐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배달 주문이 많으면서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그 20대 배달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배달을 하고 있었는데 이 유리병에 맞아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남성을 잡고 보니 이유가 황당했습니다. 자, 이 던진 병들이 소주병이었죠. 빈 소주병을 싣고 다녔다는 것 자체가 좀 개인적으로 의문이었고 아무튼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는데 자, 이유가 황당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참 어처구니가 없었거든요. 운전 중 시비로 촉발된 사건이죠? 네. 옆 차선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끼어들어서 이제 순간 하를 참지 못하고 홧김에 분풀이식으로 도로에 유리병을 던졌다. 이렇게 이 남성이 이제 경찰에 진술을 했는데요.
요즘 뭐 보복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이런 영상들을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 남성은 이제 보복 운전 대신에 달리는 차량을 향해서 오토바이에 싣고 있던 빈 소주병을 던지는, 어떻게 보면 테러를 감행한 셈입니다. 예. 이로 인해서 이제 뭐 20대 남성은 다리 등에 유리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입기도 했고, 근데 이제 더 웃긴 거는 부상을 입은 와중에 20대 남성이 이 50대 남성, 그 유리병을 던진 남성을 끝까지 추적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50대 남성의 경우에는 저 오토바이 번호판도 이제 그 기존의 번호판이 아니고 뭐 위조를 했거나 뭐 이런 식으로 달고 있었고, 주운 걸 달고 다녔다고. 네. 이런 상황인데, 일단 경찰은 이 남성을 이제 형사 입건을 하고 앞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해서 이제 신병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네, 무면허 운전에 뭐 말씀대로 이제 번호판도 주운 걸 계속 달고 다녔다고 하고, 자, 관련해서 특수재물 손괴, 뭐 공기호 부정 사용, 도로교통법 이런 위반 혐의로 또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감정적인 운전, 도로 위 행태 항상 문제인데 사람이 다치기도 했고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자, 오늘 기자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승진의 슬류생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고요. 라디오 오늘 1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립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최전선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우리 가족 여행신. 선생님은 못 만나도 집에서 열심인 열공신.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낸 감동적인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으로 해피엔딩 신을 보여줄 차례. 우리가 함께 만든 최고의 신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1월 중 시행이 예고됐던 안동시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 개편. 네, 1월 중순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무슨 사정이 있는 걸까요?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위해서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전 안동시 대중교통 담당이셨죠. 김유태 전 충천면장을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예, 김유태입니다. 네, 안동 MBC 라디오 오늘입니다. 예. 네.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네, 잘 안 들리시나요? 예,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마이크 볼륨이 올라갔는데요. 자, 면장 업무는 이제 보시지 않지만 종종 기고하시는 칼럼 잘 읽어보고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많이 바쁘신지요? 여보세요? 네. 예. 네, 아직 잘 안 들리시나요? 저희가 좀 볼륨을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바로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이전에는 시의 대중교통 담당이셨는데 최근 상황에 하실 말씀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많이 늦어지고 있고요. 확정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이 시기가 11월로 예정돼 있다가 또 1월로 미뤄졌고 또 1월이 중순을 지났는데도 여전히 개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이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노선 개편 운행이 늦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이고요. 예. 준비할 내용은 3사와 노사 모두가 합의되어야 차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일부 회사와 노사 간의 운행 합의가 덜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실제로 운행이 되려면은 노사 합의에 의해서 개편된 배차 계획서를 안동시에 신고를 해서 정해진 날부터 변경 운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 이러한 원인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 여건과 사회 산업 구조 이런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시내버스 운행 구조 개선을 선행하지 않고 지금 예상과 배차 규모에 맞추어서 표면적인 노선 개편만 추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반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이제 운영 주체 간의 합의가 부족했고 또 절차적으로도 잘 진행이 되지 않았다. 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실적인 여건이 준비가 안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일각에서는 일부 운수회사와의 마찰이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자, 시에서 개편안을 정했더라도 안동시의 대중교통은 일단 지금 민영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노선권을 쥔 회사가 반대하면 이걸 또 강제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강제할 수는 없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조건들을 만족하는 합리적인 노선 개편을 추진하면은 회사에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반대할 이유도 없고요. 다시 말하면 회사에서는 영업 이익에 불만이 있고 노조에서는 근무 조건에 다소의 불만이 있으니까 반대를 하거나 이렇게 진행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렇다고 노사 문제나 또 회사의 형편만 보고 우리가 눈 감으라는 것은 아니고 노사정 민 모두가 그렇게 공감하는 그런 개편안을 마련하고 합의를 완전히 도출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운영사가 막무가내로 이걸 반대하지는 않는다. 이유가 있다. 일단은 노조도 그렇고 운영업체에서도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준비가 돼야 된다는 말씀인데 자, 일단 그렇더라도 이런 이해관계를 깊게 고려하기에는 시민 입장에서는 또 직접적으로 불편을 감내하셔야 하기 때문에 불만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마다 정말 많은 재정지원금, 이 시민의 세금이 운수회사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난해 기준 180억 원에 달한다고 하고요. 자, 이렇게 한두 푼이 아니고 많은 열세가 지원되고 있는데 운수회사에게 결정권을 너무 일방적으로 주고 있다. 끌려가야만 한다. 자, 이런 지적도 있고요.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적자 보전을 다 해주고도 노선 조정과 이제 서비스 향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네. 또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 원인을 규명을 하고 개선을 해야 합니다. 운수업체에서는 연간 180억 원을 지원해도 많다는 생각보다가 적자 보전이다 이거는. 네. 그렇게 180억이 적자가 나서 받는 것이다. 이러한 아주 인식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타성에 젖어 있다 그럴까요? 네.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운행되는 실질적인 원가 분석을 안동시에서 명확하게 해서 과연 실행 이윤 내지는 실행 원가가 얼마인지 그걸 확실하게 밝혀내고 적거나 많은 결과에 따라서 법적인 행정명령을 원칙대로 집행해야 이런 문제가 개선이 된다고 봅니다. 네. 다만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라서 대외에 공개적으로 영업이익을 밝힐 수는 없으나 내부에서 행정적으로는 현장 점검을 통해서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분석해서
법과 행정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네. 자, 실제로 적자 보전에만 그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이 수익 구조도 좀 투명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 서류상으로는 모든 게 다 이제 되어 있지만은 네. 예를 들면은 뭐 운전기사 한 분이 운행을 해도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고 또 뭐 타이어 한쪽을 써도 신제품이 있고 그런 또 재활용품이 있고. 네. 예, 그래서 그 건설 공사 하듯이 실행 예산이라는 거는 회사 내부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지원한 데 대해 가지고 네. 예. 그런 부분까지 명확하게 이거 검증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없이 그렇게 이제 지금 것이 이제 네네. 운행을 회사에서 그렇게 이제 행정 명령을 듣지 않으면은 원칙대로 처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원칙대로. 자,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더 합리적으로. 네. 그런 판단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법 집행을 또 확실하게 하기가 힘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더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좀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 공개돼야 될 정보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지난달에 저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선 개편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계속 주장하고 계신데 체계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자, 바로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노선 개편안은 그런 구조 개선이 없는 표면적인 뭐 속칭 그 짜깁기에 불과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버스 터미널 이전, 기차역 이전, 도청 이전, 또 심야 운행 주 52시간 노동 조건 뭐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은 대중교통 운행이 어느 정도 늘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과 규모가 그대로니까, 노선만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개편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원활하게 운행이 되지, 않는 게 또, 원인상은. 네. 그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30년 넘게, 3사가 공동 배차로 운행을 해왔기 때문에 노선 소유권이 그렇게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번에 전면 노선 개편을 한다 이렇게 하니까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자, 이 달라진 인프라 또 여건에 맞지 않는 예산과 배차 또 오랜 시간 굳어져 왔던 소유 구조라든지 권한과 책임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야 할 것 같다. 결론적으로는 좀 쇄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예.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공영제 전환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공영과 준공영, 민영 각각의 장단점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자, 어떤 게 지금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더 이익일 수 있을지 이런 것들 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 부분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공영제가 답입니다. 네. 신안군에서는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 정성군, 또 강원도 춘천시, 네네. 또 충청도 당진, 경기도 화성시 이런 데서는 이미 그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서 시군 단위로 전국적으로 공영제가 확산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2001년부터 노선 버스 적자 운행 재정 지원을 시작했는데요. 20년간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지금은 1일 2교대 근무에 필요한 그 운전기사 증원 인건비만 늘리면은 나머지는 공영제하고 그렇게 비슷합니다. 네. 운영 비용이. 그래서 초기 투자로 공영제를 하기 위해서 그 차량과 노선을 쉽게 말하면 기존의 버스 회사를 인수하는 그 초기 투자 비용만 제외하면 연간 운영비는 현재 안동시 같은 경우에 한 220명에서 교대 근무에 필요한 30-40명 정도 이렇게 증원하면은 연간 20에서 30억 정도만 추가 지원하면은 공영제 운행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대도시에서 운영해온 그 중공영제는 회사에서 경영을 하고 행정기관에서
노선 조정을 편리한 대로 하되 적자 보전을 의무적으로 이제 하는 방식으로 네. 그렇게 경영과 운영이 이원화되어서 그렇게 경영이 방만해지고 비효율적이라는 그런 문제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공영제도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고 해서 결과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영제가 답이다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네, 초기 비용을 제외하면 현재 예산 규모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전망을 주셨고요. 이 준공영제에서 나타나는 이런 운영 주체라든지 또 노선 관련 업무, 재원 마련 주체가 또 다르다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결국 서로 책임을 좀 미루게 되는 일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노선 개편안을 좀 들여다보면 일제 중점 내용이 기존 노선을 급행 또 간선 지선 체계로 바꾸고 또 급행 노선을 늘려서 이제 기존 경북도청에서 안동대에 있는 노선 말고도 이 세계유산을 중심으로 관광객이 좀 늘 거라고 좀 고려해서 이런 노선에 급행버스를 투입한다고 하고요. 또 이외에도 학생 등하교 여건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학교가 밀집된 이 단원로 노선 신설 그리고 강남동 주민들의 수건 중에 하나였죠. 강남동에서부터 원도심 직행 노선 신설 이렇게 주요 골자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빠르게 해봤는데 이렇게 마련된 노선 개편안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뭐 대체적으로 합리적이기도 하고 또 어차피 시민들 수요에 그렇게 맞는 그런 노선 개편이기도 하고 또 시기적으로는 시기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러나 이렇게 운행할 조건과 개편 방법에 지금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우선 급행 노선이라는 것은 기존의 노선과 별개로 운행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1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12번으로 하든지 또 버스에 다른 도시에 보면은 그 외형 색깔도 그렇고 그다음에 예, 그리고 별도의 이제 급행 노선으로 운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11번 같은 경우는 한 번은 일반 이 기존에 11번 가고 그 중간에 끼워서 이번에는 급행이 가고 그래 이런 중공 노선으로 혼란스럽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불합리하고 불편합니다. 그렇게 하면 또 시간선 같은 경우는 승객이 적은 교차 지점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읍면 지역은 전부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 봉화 재산소 오고 예천 지보소 오고 이런 거는 쭉 그냥 장거리로 직선으로 오는 그 일종의 주노선입니다. 이런 것까지 면 지역에서 무조건 다 환승하라 이렇게 하면은 비용도 많이 들고 불편해지고 오히려 이제 비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단원로 같은 경우에 안동여고 경안여 중 굉장히 그동안 시민들이 다 아는 부분인데 이거는 도로를 개선해서 버스가 이제 운행이 돼야 됩니다. 민원이 참 이렇게 민원이 그동안 있고 하니까 해보자고 하는 거는 좋은데 버스가 교행을 하고 그 지역의 주차를 또 어디로 그렇게 한꺼번에 치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개량을 해서 운행을 하든지 아니면 소형 차를 운행한다든지 어쨌든 지금 안전사고 우려가 상당히 있어서 운행회사 내지는 특히 노동조합에서 거기에 버스 교행이 되느냐 이런 어쨌든 간에 좀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거는 주노선인 시내 1번, 0번 이런 것이 안동 시내에서 가장 이제 주노선인데 예를 들어 1번, 0번을 10분에서 15분으로 이제 줄이고 차를 또 강남에 이제 80번 내지는 이제 직행 강남서 시내로 오는 그런 이제 직행 노선 신설이라든지 다 좋은데 기존의 승객이 변화도 없는 그것도 제일 시내 그 주 노선의 차를 줄여가지고 이제 다른 노선으로 이렇게 이제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 윗돌 빼서 아랫돌에는 그런 악순환이 이제 이어지고요. 이렇게 되면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제 저희가 시간을 좀 많이 지체했습니다. 좀 정리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40년 만에 안동 시내버스 노선 조선을 이제 전면 개편하는 만큼 네. 이번 개편 운행이 당분간 좀 연기되더라도 지금 뭐 이래저래 이제 우연히 좀 곡절이 있었는데 그래서 완전 백지 상태에서 기본 틀을 정비를 해서 노선 개편을 해야 이제 순리적으로 네네. 그렇게 잘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공영제로에 이제 그 한 5 내지 10년 정도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공영제 전환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왕 미뤄진 거 좀 구조적인 부분부터 근본적으로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유태 전 풍천면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상준의 세상 읽기 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도 지난 한 해를 좀 돌아보면 부끄러운 이야기일 것 같은데 독서량이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21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많이 줄었다는 게 수치로 좀 확인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 기사를 보고 저도 뜨끔했는데 네네. 정말 우리 국민이 이래도 되는지 좀 많이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2021년 조사에 따르면은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국민이 읽은 책이 1인당 4.5권밖에 안 돼요. 네. 그런데 뭐 연도는 몇 년 차이, 한 4, 5년 차이가 나지만 미국은 거의 80권에 가깝고 예. 일본은 70권이 넘어요. 그러면 이 통계상으로만 보면은 우리는 OECD 30 몇 개 국가 중에서 거의 꼴찌입니다. 근데 거기서 더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더 떨어져요. 네네. 게다가 또 이제 이 조사에 하나가 또 뭐냐면 독서율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1년 중 한 권 이상 읽거나 들은 사람의 비율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독서율의 비율이 47%밖에 안 됩니다. 절반도 안 되는 수치. 절반.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면은 1년 중 한 권도 책을 읽지 않는 성인의 수가 절반을 넘는다는 얘기죠. 네. 와, 심각한 이야기인데요. 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다들 요즘 좀 바빠서 그런지 잘 못 읽다 보니까 심각성이 체감이 잘 안 되기도 하는데, 자,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좀 독서율이 너무 현저하게 떨어지고 앞으로도 더 떨어질 추세다 보니까 걱정이 됩니다. 자,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경험상 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좀 독서 분위기와 독서량이 어떻게 다른가요? 저는 사실 뭐 한 20, 30년 전에 독일에서 유학 생활을 좀 했는데요. 네네. 처음 간 해에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던 게 어디를 가나 책을 펴고 읽는 국민들의 모습이 지하철이든 아니면은 뭐 마트에 가든 마트에 뭐 조용한 구석에 마련된 공간이라든가 하여튼 어디를 가든 책을 읽는 그런 시민들이 자주 목격이 됐는데요.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 신문에서 2019년 10월 달에 동아일보 기사로 나온 게 있습니다. 네. 뭐 비슷한 지표인데요. 스웨덴의 경우에 우리의 독서율에 해당되는 그 비율이 86%에 해당됩니다. 그럼 거의 모든 국민이 1년에 적어도 책 한 권 이상은 읽고 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면은 어디서나 책을 읽는다는 게 선진국 국민들한테는
이제 일반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일반적이고 일상화가 돼 있다. 네. 확실히 세계적으로 독서량이 또 많은 나라와 비교하면 차이가 더 크게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다들 뭐 요즘 일하느라 바빠서 일터에서 읽는 텍스트가 워낙에 많기도 하고 또 요즘은 뭐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로도 좀 많이 배운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기존의 독서를 좀 대체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독서를 꼭 해야 하는 이유, 여기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좀 뭐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가장 좋은 그 고전의 문구는 공자님 말씀인 것 같아요. 아, 네. 어떤 이야기죠? 우리 기가 닳도록 마르고 닳도록 들었던 배우고 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야. 아마 앵커님도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네, 뭐 격언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구절을 보면은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네. 우리는 그래서 항상 배우고 생각하면서 삶의 지혜를 생각하고 어떻게 처신할 건지 그 가장 첩경이 독서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책이 다른 것들이 책을 대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자 뭔가 배우고 성장해 나간다는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독서가 반드시 필요한데 자 인류가 이렇게 여태까지 발전을 해올 수 있었던 이유도 결국은 이 글과 책을 인류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 생각하기 때문이다. 생각한다는 점이다. 그 생각한다는 것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생각을 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 인간은 도구를 만들었고 그 도구로 이제 자연 속에서 생존하는 비법을 조금씩 터득하기 시작한 것이죠. 네네. 그런데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이 비법이 후세에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이제 글이죠. 네. 그래서 글을 남겨둠으로써 사람들은 이제 이 인류가 생존하는 비법을 전수하게 됐고 네네. 지속 가능한 삶이 된 거죠. 근데 그런 것 기록은 처음에는 글이 없어서 바위에다 새겼어요. 네. 암각하라고 우리가 흔히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한참 몇만 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점토에 각인을 하거나 또는 파피루스를 이제 쓰는 도구로 만들어 한다거나 중국의 경우에는 죽간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다 썼죠. 그러면서 이제 인간은 비로소 자연의 그런 힘겨운 상황을 극복하고 살 수 있게 된 거고 우리는 그것을 이제 문명이라고 부르죠. 네. 네. 그런데 이런 문명의 과정 속에서 인간은 분명히 동물을 이제 또 자연을 극복할 수 있었는데 수천 년 동안 글은 아주 소수의 전유물이었거든요. 네, 이게 권력이기도 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공동체 구성원 가운데서 아주 극소수만이 이 글을 독점하면서 지배하고 또 글을 모르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예속 상태에서 아주 힘겨운 노동 일에 뭐 종사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이러한 그 지배와 예속의 관계를 끊는 것이 바로 이제 인쇄술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이제 사람들 사이에 보급이 되면서 이와 같은 문자의 독점이 깨지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이제 결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지금까지 쓰고 베끼고 하는 행위에서 이제 활자를 이용해서 책을 찍어내면서 엄청나게 많은 지식과 정보량을 소통하면서 이제 인류는 급격하게 성장하게 되는 거죠. 자, 본능적으로 이성을 활용해서 지식을 축적하고 전하는 과정에서 역사 속에서 글과 책이 발전해온 과정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래서 그럴까요?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독서 선진국들 거의가 유럽의 사례인데 독서와 인쇄술에 대한 자긍심이 또 유럽인들이 굉장하다면서요? 아, 예, 그렇죠. 제가 아주 우연한 게 1999년에 이제 새로운 밀레니엄이 오는 그 시기에 마인츠라는 도시를 이제 갔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지난 1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발명
그리고 인물 그런데 이제 인쇄술과 구텐베르크를 네. 자랑스럽게 걸쳐놓은 걸 봤는데 이게 당시에 벌써 한국의 동아일보에 기사로 나왔었네요. 네. 자, 이게 왜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 이 종이책이라는 건 그 유럽 민중들한테 새로운 매체였거든요. 네. 이 매체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과학적인 지식을 보급하기 시작하면서 유럽 사람들이 생활의 수준이 급속히 향상되고 과학적 지식의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생산력이 급격히 향상되는 그런 이제 단계를 거치게 되고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근대적인 개인, 생각하는 개인, 주체적인 개인, 그리고 이제 지식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그러한 그 사회적 그 권력을 생산해낸다는 걸 알게 됐고 이제 민중들은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러자 이제 지배자들은 도서관을 짓기 시작했고 그래서 유럽에 가면은 곳곳에 굉장히 멋진 그리고 아주 정말 품위 있는 도서관과 그런 이제 과거의 카페들이 질비하게 남아있고 이 당시에 책을 읽은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 혁명이다, 산업혁명이다 하는 그런 아주 인류사적인 그런 아주 변혁을 주도하는 그런 시민으로 탄생을 하고 그것이 이제 유럽의 힘으로서 오늘날의 유럽이 선진국으로 가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였던 거죠. 자, 역사 속에서 독서가 가진 힘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사례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우리로서도 이런 역사가 아주 유구한데 자부심을 가져도 될 그 문화적 토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봐야 되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듣고 계신 청취자분께서도 올해는 좀 책으로 마음을 살찌우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상준의 세상 읽기 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